역사가 움직였습니다. 인류가 목격한 가장 놀라운 반전.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전 세계 200개국이 숨을 멈췄습니다. 워싱턴에서 베를린까지, 도쿄에서 파리까지 모든 대륙의 언론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절망에서 최고의 희망으로. 불과 90일. 단 90일 만에 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기적. 2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조차 펜을 놓고 울었습니다. 세계가 포기했던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앤드류 윌슨입니다. 미국 공영방송 정치부에서 25년째 앵커를 맡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선거를 다뤘고 세계 각국의 정치 시스템을 분석해왔죠. 트럼프의 1월 6일 사태, 브라질의 룰라 대 보우소나루 갈등, 미얀마 쿠데타까지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묘하게 화제가 된 나라 한국의 조기 대선을 직접 취재하러 서울에 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속보를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니. CNN 뉴스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급히 불렀죠. 앤드류, 한국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즉시 해제했다고 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별나길래.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25년 동안 기자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군요. 그래서 한국행을 즉시 결정했습니다. 12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브라질이나 미얀마 같은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폭동이나 소요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님이신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이 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일을 이겨낼 수 있어요. 헌법이 살아있고 국민이 깨어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 아닐까? 호텔에 도착해서 즉시 한국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매우 차분하게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감정적인 선동이나 과격한 표현 대신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을 봤는데 폭력적이거나 무질서한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날 밤 제가 서울에 도착하던 날 스타벅스에서 대통령 후보자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걸 들었고 텔레비전을 켠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예술과 감정, 역사와 시민정신이 살아 숨쉬는 전례 없는 경험이 시작된 겁니다. 현지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 보여줬어요. 헌법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했고 헌법재판소와 검찰도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까지 이어졌죠. 조기 대선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혼란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의 반응은 또 한 번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제대로 뽑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며 책임감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도착하던 날부터 느낀 것은
이곳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함,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보려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노력.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정체성의 축제가 될 것 같았어요.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무대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 주는 솔직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계엄령 사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까지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거리 곳곳에서 느껴졌거든요. 거리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또다시 치러야 하는 선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정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정치인들에게 속았다는 분노와 허탈감이 가득했죠. 특히 중장년층들의 반응이 심각했습니다. 50대 한 시민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믿고 뽑았는데 계엄령까지 선포하다니. 정치인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이번에도 또 누군가에게 속게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미국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느끼는 불신과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뉴스도 온통 어두운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 국제사회의 우려, 사회적 혼란 가능성. 정책 논의보다는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더 부각되고 있었어요.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한다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CNN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우려를 표했고, BBC도 아시아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어요. 일본 언론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죠. 중국 언론들은 서구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암울했습니다. 정치 불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투표 참여 의향도 낮았어요. 특히 2030세대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하다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누가 되어도 마찬가지라는 체념적인 반응들이 많았죠.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 근처 카페에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정말 냉담했습니다. 계엄령까지 선포한 대통령을 뽑은 게 우리라고. 이번에도 또 실수할 것 같다고. 정치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니 미국의 젊은이들과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시민들의 냉소는 마치 우리 미국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정치란 결국 다 똑같은 쇼일 뿐이라 여기는 분위기. 투표에도 달라질 게 없다는 무력감.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게임이라는 체념적인 반응들. 정당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당의 선거 캠프를 방문해봤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으로 인해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 전체에 대해 실망하고 있어서 누구를 내세워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당 출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막막해하고 있었어요. 당 관계자들도 이번 선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토로했습니다. 새로운 정당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회는 왔지만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필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아쉬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보도보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더 많았어요. 각 정당의 스캔들이나 내부 갈등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작 중요한 정책 이슈들은 뒷전이었습니다. 팩트체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고 가짜뉴스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죠. 소셜미디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계엄령 배후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추측성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경제적 우려도 컸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 국제사회의 신뢰도 하락,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의 시선도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중국은 한국의 혼란을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일본은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을 걱정했고 유럽연합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무력감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투표에도 달라질 게 없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번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게임이라는 식의 반응들이 많았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니 한국이 정말 큰 위기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계엄령 사태로 인한 충격, 정치에 대한 불신, 경제적 우려, 국제적 고립. 미국이라면 투표율 40%도 안 되는 상황. 솔직히 저도 회의적이었죠.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편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조기 대선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최악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저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사회의 특별한 능력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식을 무너뜨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3월 9일 조기 대선 개표 방송이 시작되자 화면에 펼쳐진 건 오징어 게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계엄령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라 분위기가 무겁고 심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후보들이 딱지를 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모습에 현지 기자들이 폭소를 터뜨렸죠. 외신 기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CNN 기자는 이런 개표 방송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고 BBC 기자는 즉시 본사에 속보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전략이었고 감각적인 전달이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저도 모르게 몰입하고 있었고 시청률은 40%를 돌파했습니다. 각 후보의 득표율이 오징어 게임의 진행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게임에서 이기는 후보가 실제로 더 많은 표를 얻고 있는 후보였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각 지역별 개표 현황을 게임 맵처럼 표현한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픽의 퀄리티도 할리우드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음향 효과도 영화관에서 듣는 것처럼 웅장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그래픽을 개표 방송에 사용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젊은 층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개표 방송 관련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급히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해 봤습니다. 홍대의 한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득표율이 바뀔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거나 아쉬워하는 모습들. 한 2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령 때문에 정치가 싫어졌는데 이런 걸 보니까 다시 희망이 생긴다고.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친구들과 함께 보니까 더욱 흥미진진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젊은 사람들도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했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치킨집에 모여서 개표 방송을 보면서 토론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길 것 같냐, 어느 지역에서 역전이 일어날 것 같냐는 이야기들. 마치 월드컵 경기를 보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난 6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재미있다고. 손자와 함께 보면서 대화할 거리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개표 과정이 진행되면서 실제 정치적 메시지들도 전달되고 있었어요.
각 후보의 공약이 게임 상황과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었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투표의 가치, 시민 참여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 사태를 겪은 후 더욱 소중해진 민주주의의 의미를 게임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었죠. 외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CNN은 한국의 창의적인 위기 극복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BBC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문화적 기회로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극찬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위기를 창의로 극복하는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NHK도 한국의 독창적인 선거 문화를 소개하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구나. 정치를 이렇게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나라구나.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구나. 계엄령이라는 위기 상황을 오히려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바꾸고 있구나. 시청률은 계속 올라가서 45%를 돌파했습니다. 평소 정치 프로그램이 10%도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였습니다. 계엄령 사태로 정치에 실망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편집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다고.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화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만의 특별한 능력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자입니다. 감동보다는 검증이 먼저였죠. 이 모든 것이 혹시 겉만 번지르르한 쇼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기자는 한국의 창의성을 극찬했지만 다른 기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령 같은 심각한 사태를 오락거리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정치가 오락이 되어버리면 위험하다고. 시민들이 정책의 본질보다는 재미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다고.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독일 슈피겔 기자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고. 이런 식의 정치는 결국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나치 독일의 역사를 떠올리면 더욱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25년 동안 정치를 취재하면서 본 것은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인들의 위험성이었거든요. 트럼프의 미국, 브렉시트의 영국, 포퓰리즘이 횡행하는 유럽. 그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상황도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의 정치가 건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먼저 정치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식은 새롭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정책 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권자들도 실질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의 다른 교수님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의 연예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복잡한 정책 이슈들이 단순화되어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시민들이 깊이 있는 사고보다는 즉흥적인 감정에 의존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친근해졌다며 환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진지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를 게임으로 만드는 것이 옳으냐고. 정치는 좀 더 진지하고 엄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겪은 후에 이런 가벼운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국가적 위기의 교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죠.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어요. 댓글창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글들이 더 많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 사회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싶었습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진보적인 언론들은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했지만 보수적인 언론들은 선거의 엄숙성을 해친다고 비판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의 오락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일본 언론들은 여전히 비판적이었고 중국 언론들은 서구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 한국의 방식이 민주주의의 발전인가? 아니면 퇴보인가?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실제 유권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개표 방송을 보고 나서 과연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진짜 중요한 것은 투표 결과와 그 이후의 변화였죠. 갈등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도였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지켜보자고. 선거 결과와 그 이후의 상황까지 확인해 본 다음에 최종 판단을 내리자고. 그래야 공정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게 될 장면들이 이런 의심들을 완전히 날려버릴 거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보여줄 진정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의심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한 것은 MBC의 카운트다운 영상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개표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여러 채널을 돌려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특별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손기정 선수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장기를 가린 채 시상대에 선 그의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 다음은 해방과 건국,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 4.19 혁명, 5.18 광주,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역사.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선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의 열광, 평창 올림픽의 감동. 그리고 최근의 BTS UN 연설까지. 단 3분 남짓한 영상이었지만 한 나라의 100년 역사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영상의 메시지였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일들이라는 것. 그리고 계엄령 사태도 결국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것이라는 것. 영상이 끝날 무렵 저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 영상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 보니 다른 외신 기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NHK 기자는 이런 영상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고 프랑스 기자는 즉시 본국에 송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 BBC 기자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감동했다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20대 대학생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 오셨구나. 나도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30대 직장인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 선거의 의미를 알겠다. 내 한 표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계엄령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국의 미래에 참여하고 싶다는 메시지들. 계엄령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희망을 보게 됐다는 글들이 많았어요. 저는 직접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해 봤습니다. 홍대 앞에서 만난 한 중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18살이 되면 꼭 투표하고 싶다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 온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계엄령 때 진짜 무서웠는데 우리 국민들이 막아내서 대단하다고 했어요. 강남에서 만난 한 회사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토론했다고. 각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다르지만 모두 투표에는 참여하기로 했다고. 계엄령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종로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일을 떠올렸다고. 그때의 뜨거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고. 계엄령 때 정말 걱정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주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국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교육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정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엄령이라는 위기를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평소에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던 가족들이 이 영상을 계기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경험을 듣게 되는. 한 가족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 그리고 대학생 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군 복무 시절과 민주화 운동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고, 아들은 IMF 때의 어려움을, 딸은 현재 젊은 세대가 느끼는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성향이 조금씩 달랐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계엄령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외국 언론들의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했던 언론들도 이런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CNN은 한국의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BC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서구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특색을 살린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일본 언론들도 조금씩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창의성을 인정하는 기사를 냈고,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선거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보도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형식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용이 중요한가?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까운 것 같았어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세대를 초월한 소통과 공감.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해지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일 당일 밤, 저에게는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이 왔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개표 속보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 사태를 겨우 3개월 전에 겪은 나라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서정연했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엄령 같은 극한 상황을 겪은 후 첫 번째 선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 나라의 진정한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니까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지 확인해 볼 기회였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 강남구의 한 개표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개표 과정이 완벽하게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과 의구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말이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개표 참관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선거 관리 직원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어요. 계엄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롭고 질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참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령 사태를 겪고 나니 이런 평범한 민주주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이런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라면 분명히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었을 상황이었거든요.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혼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분하게 민주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부산의 한 개표소였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 때의 어둠과는 정반대의 투명함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시민 참관인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엄령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때의 어둠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 같다고.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계엄령을 막아낸 것도 결국 절차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언론들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엄령 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추측이나 예상 기사보다는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엄령 때 가짜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계엄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분함이 느껴졌어요. 시민들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만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추측성 정보는 즉시 걸러내는 모습들. 그 성숙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민주 시민 의식을 보여줄 때라고. 계엄령 때 배운 교훈을 잊지 말자고. 정확한 정보와 차분한 기다림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증명해냈다고 했어요.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단체들이 개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계엄령 사태를 겪은 후 이런 평범한 민주주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정당 관계자들의 반응도 성숙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과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승패를 떠나서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계엄령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욱 강해진 것 같았어요. 위기가 이들을 더욱 단단한 민주시민으로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CNN 기자는 한국의 민주시민 의식이 정말 높다고 감탄했어요. BBC 기자는 계엄령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질서정연한 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독일 기자는 위기를 통해 더욱 성숙해진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SNS에서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모습들. 계엄령 때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대학생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계엄령 때 우리가 보여준 성숙함을 기억하자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진짜 민주시민인지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추측보다는 사실로 판단하자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어요. 개표 과정은 정말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됐고 시민들도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브리핑했고 언론들도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했어요. 시민들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민주주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었죠. 계엄령이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강해진 한국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라고.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욱 성숙해지고 민주주의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고. 이런 시민들이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할 거라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숫자는 정말 놀라웠어요. 최종 투표율 79.4%. 저는 잠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했죠.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투표율이었어요. 미국의 66%, 영국의 67%, 독일의 76%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계엄령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를 겪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투표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나라의 미래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었어요. 2030세대의 투표율이 특히 높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엄령을 막아낸 주역들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완성한 것이었죠. 현장의 분위기는 축제 같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누가 당선되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의 어두운 기억을 민주주의의 축제로 바꿔낸 것이었어요. 한 20대 청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계엄령도 막아내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제대로 뽑았다고.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외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즉시 속보를 내보냈어요.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계엄령 위기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바꾼 놀라운 나라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국의 선거 참여율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압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회복력을 극찬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기사로 한국 선거를 다뤘어요. 민주주의의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선거 문화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계엄령에서 79.4% 투표율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평가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형 민주주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한국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창의적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위기를 이렇게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본 언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에 감탄한다는 사설을 실었어요.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시인했습니다. 계엄령 같은 위기에서도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호주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도 한국식 개표 방송을 도입하자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어요. 캐나다 CBC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문화를 집중 조명하겠다고 했어요. 토론토 글로브 앤 메일은 캐나다 정치인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언론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 타임스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희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델 국가라고 했죠. 위기 극복 능력까지 갖춘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극찬했어요. 아시아 언론들도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태국 방콕 포스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시민들의 것이었습니다. 투표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자긍심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엄령의 어두운 기억을 민주주의의 축제로 바꿔낸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 6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 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을 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다고. 그때는 총칼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는데 지금은 축제처럼 즐기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계엄령을 막아낸 것도 결국 그때의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30대 직장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는 정치가 멀게 느껴졌는데 계엄령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내 일처럼 느껴졌다고. 내 한 표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았다는 확신이 든다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 여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투표하러 갔는데 마치 축제 같았다고 했어요. 계엄령 때의 무서움이 이런 기쁨으로 바뀔 줄 몰랐다고. 우리 세대가 정말 멋진 일을 해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투표권은 없지만 부모님과 함께 투표소에 가서 구경했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18세가 되면 꼭 투표하겠다고, 우리도 이런 멋진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재외 국민 투표 참여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79.4%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 저는 그날 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지 기이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가장 진지하고 감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민주주의의 교과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왜 콘텐츠 강국인지, 왜 문화 민주주의란 말을 듣는지 완전히 이해합니다. 한국의 2025년 조기 대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사건이었어요. 계엄령이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79.4%라는 최고의 투표율로 응답한 나라. 세계가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있었나요? 정치조차 콘텐츠로 만들어 대중과 소통하는 그 능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식. BTS에서 김구 선생까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력. 그리고 그 중심엔 국민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거는 단지 정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계엄령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놀라운 회복력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대신 희망과 참여를 선택한 것. 분열과 갈등 대신 단결과 화합을 선택한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얻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투표하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시민정신이라는 것.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것. 진지함과 재미가 공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엄령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 기성세대와 소통하면서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어요. 중장년층들의 성숙함도 놀라웠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이끌어주는 모습. 감정적 대립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계엄령 사태 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한 것. 가짜뉴스와 선동보다는 사실과 진실을 추구한 것. 이런 언론의 성숙함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려고 한 것. 갈등과 분열보다는 통합과 화합을 추구한 것.
이런 시민사회의 힘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동력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의미가 큽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위기를 걱정했던 세계가 이제는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것, 한국의 민주주의를 모델로 삼으려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 한국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경제적 영향도 긍정적이었어요. 정치적 안정이 경제적 신뢰로 이어진 것.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을 더욱 믿을 만한 나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 민주주의의 발전이 경제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문화적 파급 효과는 더욱 대단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민주주의까지. 한국의 정치 문화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된 것. 이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적 의미도 큽니다. 다른 나라 학교들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 한국의 시민의식을 배우려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은 한국이 진정한 교육 강국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적 혁신도 놀라웠어요. 개표 방송의 그래픽 기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는 것. 한국의 기술력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 정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21세기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나라라고.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민주주의의 교과서라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나라라고. 계엄령에서 79.4%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기억해야 할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2025년 조기 대선을 취재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시민 정신이라는 것을.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지금 세계가 주목해야 할 민주주의의 선진국입니다. 계엄령이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79.4%라는 최고의 투표율로 응답한 나라. 정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정치를 사람들 마음에 담긴 이야기로 만든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나라. 한국이 보여준 것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창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룬 것. 진지함과 재미가 공존하는 것.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는 소통과 참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전 세계에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여정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민의 힘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왜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